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현금을 갖고 있지 말고 부동산으로 갈아타라.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입지가 좋고 유망한 부동산을 찾는 게 기술인 거죠, 당연히. 아무 부동산이나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망이 있고 이제 오를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게 사실 핵심인데 그거는 제가 영상에서 이 내용을 다 다루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제 영상을 다 보고 또 제 책을 다 보고 또 다른 사람들 책을 봐야지 어떤 부동산, 핵심적인 부동산, 오를 만한 지역의 부동산을 어떻게 찾는가를 깨닫는 거지. 제 영상 한 편으로 그걸 깨달을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금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다.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영상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자인데도 어떻게 절대 실패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투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은 그 저희 부모님이 다세대 빌라를 건축해서 시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IMF 때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안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김살을 없이 잘한 거예요. 왜냐면 대학생 때 망했기 때문에 만약 어렸을 때 망했으면은 좀 구김살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학생 때 망했기 때문에 이게 밝은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어렸을 땐 그래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 때야 뭐 다 컸으니까 뭐 망해도 내 힘으로 일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지만 저도 대학생 때부터는 상당히 치열하게 살고 힘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집이 한번 망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왜냐면 이 리스크 집안이 한번 망하면 그거는 어, 본인들도 그렇지만 자녀들한테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항상 리스크를 강조하고 제가 투자 경력이 2004년도부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 동안 물론 이제 우여곡절 안에 뭐 작은 실패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실패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회원분들도 뭐 작게 뭐 실패는 있어도 전반적인 큰 뭐 실패는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음, 첫 번째는 뭐냐면 2016년도인가 그 발표된 게 있는데 한 가구당 우리나라 그 순자산이 평균이 그러니까 70% 정도가 우리나라 순자산이 얼마 정도 갖고 있을까요? 순자산. 네, 통계에 의하면 한 가구당 우리나라 순자산이 한 70%가 한 3억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0%가 한 3억 정도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평범하신 분들은 3억 정도의 순자산을 갖고 계시고 조금 이제 많으신 분들은 뭐 10억, 20억, 어떤 분들은 뭐 100억 이상 그 자산이 있으신 분들 물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3억 정도가 순자산이 평균적으로 좀 많이 있고 그보다 좀 적으신 분들은 좀 나이가 어리시거나 이제 투자를 전혀 안 하시거나 근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평균적으로 3, 4억 정도 뭐 많으신 분들 뭐 10억 이상도 있고 뭐 이렇게 이래서 그 통계가 저는 좀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 책에 만사 건물주 책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순자산이 3억이라는 얘기는 그 어쨌든 고가 아파트보다는 그러니까 3억대, 3, 4억대 아파트 혹은 5, 6억대, 3, 4억대 아파트는 경기 위기가 와도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한 3억 정도 순자산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산 기준을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한 70%가 3억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3, 4억대 이런 중소형 아파트들은 IMF나 금융위기가 와도
고가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가 한 반토막이 나서 10억이 될 수는 있어도 3억짜리가 아파트가 1억 5천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3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소형 아파트들이 더 올랐어요. 안 떨어지고 소형 아파트들이. 그런 걸 봤을 때 또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소형 아파트를 하시면, 3, 4억대 아파트 하면은 경기가 불황일 때 좀 더 안정적이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3, 4억대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집이 가장 처음에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결혼할 때거든요. 결혼할 때. 근데 한 해 제가 통계를 보면 그래도 매 1년에 한 30만 명, 그러니까 15만 명 쌍이 이제 결혼을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30살 기준으로 했을 때 결혼을 한다고 가정하면. 근데 그 사람들 당장 필요한 게 신혼집이잖아요. 신혼집. 근데 신혼집이, 이제 소형 아파트를 이제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소형 아파트들이, 여러분, 역세권 있는 소형 아파트들은 그래서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왜냐면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어느 정도 대학교 졸업하면은 분가 많이 하죠. 분가.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분가를 많이 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들은 상당히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금융위기가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뭐냐면 바로 신축이에요. 신축. 옛날 아파트가 아니라 신축. 근데 이 신축이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좀 범위를 넓히면 수도권에도 이런 소형 아파트나 소형 오피스텔이 신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는데, 이거를 뭐 아무 아파트나 소형 오피스텔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무 아파트, 자동 청소 업조를 완료했습니다. 에어컨 운전을 종료합니다. 네, 요즘은 에어컨대 인공지능이라,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소형 아파트나 소형 오피스텔을 수도권에 있는 유망한 지역, 대신에 이제 오를 만한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를 만한 지역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의 또 핵심 사항이 뭐냐면, 여러분, 부동산은 사이클이 존재해요. 항상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 사이클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을 하지만 이 사이클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 사이클에 대해서 이 떨어질 때를 대비를 하는 전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IMF 때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속수무책,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IMF 때도 사실 외부 충격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외부 충격이었고, 가까운 2004년도도 중국발 금융위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외부 충격이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외부 충격에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외부 충격이 보면은, 제가 보니까 3년을 넘지 않더라고요. IMF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면 불황이 3년을 지속되기는 힘들다. 물론 이제 일본처럼 뭐 장기 불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장기 불황은 3년 이상이 가지 않더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내 자산이 30%까지 빠졌을 때, 실제로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이제 물론 이제 더 많이 빠진 데도 있지만, 마이너스 30%가 빠졌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냐, 이게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갭 투자로 한
80% 전세를 안고 하면은 내가 100억짜리 자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8천만 원 전세, 2천만 원 내 돈. 그러면 100채를 샀으면 내 돈 20억, 전세 80억에서 100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자산이 100억인데 순자산은 얼마죠? 20억이잖아요. 20억. 근데 금융위기가 왔어요. 금융위기가 와서 이 100억에서 마이너스 30%가 얼마죠? 70억이잖아요. 70억. 70억, 마이너스 30억. 근데 순자산이 아까 20억이었는데 자본 잠식이 되는 거잖아요. 순자산 20에서 마이너스 30억이 되면 마이너스 10억이 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바로 파산이에요. 파산. 네. 근데 여러분 그 대부분의 갭 투자 관련된 책들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거예요. 2013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한번 보세요. 다 갭 투자 관련된 책들은 다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2004년도부터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2004년도에 그 당시에 되게 잘 나가던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순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순간에 훅 가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안 나와요. 그때 되게 유명했던 전문가들 되게 많았는데 그냥 한순간에 훅 가서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지도 몰라요. 음, 그게 한 번 가고 그리고 2014년, 2014년도에 갭 투자에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랑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 이런 갭 투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기는 하신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금융위기, 제대로 된 금융위기를 아직 겪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쓴 책들을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제가 누차례 강조를 드렸고 최근에 좀 그런 게 좀 많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갭 투자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만약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내 자산 또 요즘 역전세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개인 파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네. 그런 부분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대출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대출을 어느 정도 거의 다 갚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금융위기가 오면 오히려 저한테는 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금융위기를 바라는 게 꼭 국가 경제 발전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바라진 않는데 그렇게 어쨌든 만약에 그런 금융위기가 왔다고 했을 때는 좀 힘들어지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그리고 이런 개투자 하신 그 분들은 뭐랄까 일반화의 오류를 좀 많이 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잘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해서 잘 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 수 있고 이 방법이 절대 최고의 투자 방법이다. 이게 일반화의 사실 오류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과거에는 통했지만 미래에 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트렌드는 수시로 바뀌는 거거든요. 과거 예전에 그 대형 평형이 유행할 거라는 예측이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로 완전히 싹 바뀌었고 소형으로 싹 바뀌었듯이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화의 오류인 거고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현재 미래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투자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투자할 때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에서 버텨야 돼요, 여러분. 위기에서 버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제가 워렌 버핏을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은 매년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연평균 15%. 주식 투자했을 때 상당히 높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왜냐면 하루에도 솔직히 15%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워렌 버핏이 위대한 건 그게 꾸준하기 때문에 꾸준하기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냥 꾸준히 그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투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단기 운영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강조드릴 게 제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자산이 3억이 있는 사람들이, 70%가 넘기 때문에 3억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나, 신축 오피스텔은 그래도 금융위기가 와도 덜 떨어진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위기를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부동산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여러분. 꼭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숙지하셔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